빅데이터의 특징은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의 규모, 또 데이터의 다양성, 속도, 정확성, 가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양이 빅데이터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정보의 양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 등 새로운 단위를 생성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는 물론이고 SNS, 위치 정보, 또 각종 로그 기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 분석, 그리고 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속도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빅데이터에서는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성이야말로 과거의 기술과 빅데이터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확성입니다. 빅데이터의 정확성은 신뢰성을 나타내는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정확하고 또 품질이 좋은가에 대한 특성입니다. 수많은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의 품질과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인사이트나 통찰력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수집할 데이터로 어떠한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빅데이터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빅데이터는 고객 관리, 또 제조,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와 관련된 활용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가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대한민국 국토부는 여러 기관들을 연계해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또 시간대별 체류 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도상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표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통계량을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코로나19 초기에는 평균 하루 이상이 걸렸던 파악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블루닷이라는 캐나다 AI 의료 업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염병을 초기에 탐지하고 또 특정 지역에서 해당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2016년 지카 바이러스의 국제적 대확산을 예측한 바 있는데요. 이처럼 감염병과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 예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용 사례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빅데이터가 분석이 되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중요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옆에 강하나 연구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모든 기술이나 이 여러 가지 이론들,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사회에 어느 정도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빅데이터가 가지는 가치는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던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그때서야 비로소 파악하게 되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미리 예상하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한 후에 거기에 알맞은 데이터와 적합한 기술을 쓰는 게 가장 빅데이터에서 중요하고 분석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당장은 그 기업이나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되는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분석이 계속 진행되고 나면 비로소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런 가치 있는 데이터가 발견되어지고 활용될 수 있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아직 이런 게 어디에 활용할지 모르지만 향후에 쓸 수 있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춘천에서도 버스를 운영하는 노선을 바꾸면서 큰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히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떤 위치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시간대에 얼마만큼 버스를 동원해서 어떤 노선으로 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는 이미 서울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는데요. 심야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휴대폰의 신호, 그 다음에 교통카드 데이터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었는데요. 결합되고 나면 버스가 끊어진 혹은 지하철이 대중교통이 끊어진 시간대에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양을 계산한 다음에 그 지역에 심야에만 운행하는 버스를 투입하기로 서울시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와 경기도까지를 커버하면서 시민에 발휘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은 당장 기술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적당한 시기나 기술이 성숙되었을 때 이 분석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때 가서는 그 기술을 적용해서 활용하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분석을 어떻게 저희가 해서 데이터가 그게 확립이 되고 하는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네.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주변에 수집 가능한 데이터는 참 다양한데요. 보통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일반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도 데이터냐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의 원천은 참 다양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착용하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스마트워치가 점점 진화하면서 1분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도 나오죠. 그리고 애플에서 나온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심장이 뛰는 게 부정확한지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신체에 앞으로 갖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여러 전자장비가 붙으면 24시간 사람의 신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어디다가 모아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계를 만든 회사에다가 모아둘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개인이 원하는 병원에다가 그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점점 쌓이면 평상시랑 다르게 심장 박동이 이상한 징후를 보인다든지 신체 활동이 이상하게 보이면 바로 병원에 오라고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특이한 신체 활동이고 이상하다, 건강에 이상 징후가 보이니 와달라. 특히 한여름에, 올여름에 얼마 전까지 굉장히 더웠는데 사람의 체온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이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워치가 체온을 재고 있다가 그만 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이런 걸 해주려면 사람의 신체의 신호를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감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시한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우리에게 도움을 되는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스마트워치부터 우리가 늘 무심코 지나가는 길거리의 CCTV의 영상조차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시청한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내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어떤 영상에 좋아요, 싫어요, 구독 이런 걸 눌렀는지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계속 모으는 게 필요하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딘가는 그게 쌓아두고 있어야 축적돼 있어야 그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활용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터를 보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과학자가 쌓여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특정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는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제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예로 들었는데 건강 관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에게 서비스하겠다면 많이 모아진 데이터 중에 차량으로 이동한 데이터보다는 걸었던, 얼마나 많이 움직였냐라는 걸었던, 신체 활동을 했던 데이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심박이라든지 하루에 걸었던 걸음수라든지 이런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게 됩니다. 추출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추출한 다음에는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각종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건강을 예측한다든지 활동의 정도를 예측한다든지 비정상적인 신체 징후를 포착한다든지 이런 분석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가능성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확률이나 가능성이 보이면 이제 가치가 전달되는 단계. 그 다음은 어떤 행동을 취해달라, 위험하다, 바꿔라, 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제안이 사람에게 유용하다고 치면 빅데이터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가치가 전달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수집하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이 수집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저장하는 기술 중에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표 형태로 저장하는 기술이 동원되었지만 요즘은 표 형태뿐만 아니라 SNS 같은 비정형화된 그리고 영상과 같은 이미지, 영상 이런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저장이 되어 있고 적당한 속도로 필요한 속도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추출을 하고 그리고 AI 같은 기술들이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분석에 필요한 새로운 기법들이 동원되어지고 나면 과거에는 분석이 불가능했던 새로운 결과물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결과가 있고 현실에 적응했을 때 사람에게 가치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비로소 우리에게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건 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결과물이 활용될 때 보통의 대중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의 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수많은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1년, 2년 모으다 보니까 어떤 시간대에 어떤 차량, 어떤 구간에 차량 통행이 많아서 차량이 많이 막힌다라고 하는 게 분석되었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호등에 바뀌는 주기랑 길이가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빨라진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이 내부에 어떠한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과거하고 다른 신호 체계와 신호의 길이, 간격이 달라진지는 인식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뭔가 변화된 결과를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많이 모르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택시를 길거리에서 손을 들어서 부르기보다는 카카오에 앱을 써서 부릅니다.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당연히 되는가 아닌가 하지만 10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서비스였던 거죠.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수많은 사례가 나올 텐데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면에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자분들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과학자분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용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결과물로 쌓여서 우리의 생활을 바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알고리즘과 네. 인공지능도 빅데이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빅데이터 자체는 이제 AI나 알고리즘 같은 부분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원천적으로는. 그런데 빅데이터와 함께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AI와 같은 인공지능 부분인데요. 빅데이터는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재료가 풍부하고 다양하고 여러 형태로 되어 있을수록 이 AI라고 하는 건 레시피, 그러니까 요리를 만드는 요리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재료가 풍부하게 다양하면 다양한 요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AI가 발달하는 것과 동시에 빅데이터가 많이 발달되어서 풍부한 재료를 제공하고 먹거리 건강하고 신선하고 청정에서 길러진 이런 먹거리를 제공하면 새로운 레시피가 많이 개발되면 과거에 없던 더 맛있는 요리들이 만들어지겠죠. 둘이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새로운 요리의 레시피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빅데이터도 다양한 곳에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어느 플랫폼에서 가장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 플랫폼을 이제 그냥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해가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플랫폼은 흔히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기차, 전철 이런 탈 것을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죠? 플랫폼은 내가 타고 싶은 이동 수단과 그걸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 플랫폼에 가면 나는 이용자는 어떤 이용할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은 그래서
이 IT 분야, 즉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할 사람들, 이용할 사람들과 정보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당연히 빅데이터를 써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과 빅데이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만나는 공간에서 제공돼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기차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에서는 하드웨어가 첫 번째는 필요합니다. 즉 컴퓨터 있죠.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AI 알고리즘도 필요하고요. 빅데이터를 다루는 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문제없이 다룰 거냐라고 하는 정책적인 관리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플랫폼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하드웨어, 컴퓨터와 같은 하드웨어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개가 뭉쳐야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많은 기업에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플랫폼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플랫폼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도 개방을 해서 필요하면 그 플랫폼에 일정한 비용을 내고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규모 회사가 개별적으로 구축하기에 부담스러운 이 플랫폼을 정부기관이 대체해서 대신 만들어주는 이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소상공업자나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AI가 필요한 분들은 이런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